트렌드 세미나 강연으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고광범 부사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본 기업 문화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사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엔터프라이즈 커머셜 부문장을 맡고 있는 고광범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일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과거에 좀 공룡 같았던 기업이 구글이나 아니면은 아마존과 같은 새로 생긴 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레프리젠터티브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마이크로소프트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전 이전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그리고 뭐 EY 엑센추어에서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컨설팅을 가지고 일했던 그 컨설턴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는 항상 디지털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업들이 변해야 된다, 디지털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실제 엔터프라이즈 있던 전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를 바꾸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당신이 컨설팅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아봤고 실제 현업들이나 아니면 실제 기업들의 임직원들의 변화 관리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점들을 직면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온 지 이제 1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한 공룡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초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45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짧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좀 비디오를 보겠는데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출연한 첫 번째 데뷔작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이거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 기업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고광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미팅을 할 때 각자 각기 다른 장소에서 팀스라는 도구를 통해서 툴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고 자유롭게 회의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원드라이브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과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의사결정이나 그런 부분을 잘 미팅 도구를 남긴다든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하게 회의를 자그룹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오픈해가지고 공유하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생산성이 없는 부분들에 좀 충격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선민지입니다. 코로나 전후를 비교하자면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다른 점이라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미팅들이 온라인 회의인 팀즈에서 열린다는 점입니다. 투게더 모드나 실시간 채팅, 화상회의 같은 재미있는 요소들을 통해서 회의를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작업, 편집도 바로 할 수 있고요. 모든 업무를 한 개의 허브에서 하고 있어서 소통이 더욱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시간과 이동 시간이 되게 단축이 됐는데요. 그 시간들을 쪼개서 음악 감상 혹은 강아지들하고 놀아주는 시간들을 더욱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의 밸런스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생산성을 유지하며 오늘도 따로 또 같이 일을 합니다. 지금 보셨던 거는 작년에 제가 7월 달에 입사를 했는데 7월 달에 입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찍었던 비디오 동영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시점이 6개월 지나고 나서 제가 찍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 때보다는 좀 보시기 모르겠는데 저 사진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살을 좀 빼긴 그것도 기억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라는 도구에 대한 홍보 관련된 그 마케팅 비디오 클립이긴 하지만 사실 저기서 말씀드렸던 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가 재직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했었을 때 미팅이라고 하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회의실에 모아놓고 사장님이 오시기 전엔 시작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티피컬한 어떤 일반 기업의 기업 문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와서는 뭐 저희 필요한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다른 미팅이 있으면은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미팅 결과 같은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원노트라는 거에다가 그 자동적으로 저장을 해서 혹시 미팅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이메일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원노트에 클릭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일반 기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쪽의 충격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걸 좀 설명했던 그런 기업들이고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히 좀 설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에서 조금 힘든 그 모바일 시대가 오면서 힘든 과정을 겪었다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치는 그 IT 강자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리를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창립한 연도가 1975년도입니다. 이제 47년 된 기업인데요. 물론 LG에 비하면은 되게 좀 업력이 좀 짧은 기업이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젊은 창업자인 빌 게이츠 사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빌 게이츠의 비전은 되게 소박했습니다. 모든 미국 내 가정 가구등 PC를 한 대씩 공급을 하자라는 소박한 비전으로 시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요, 지금 143빌리언 매출을 이제 일으키고 있는 전 세계 120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14만 명이 일하고 있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서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를 가지고 먹는 요새는 많은 기업 가치를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 글로벌 2위 기업이긴 합니다. 어제 이 자료를 준비하냐고 제가 잠깐 주식 시총을 보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2,170조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합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기업 하나의 주가하고 좀 시가총액하고 맞먹는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을 하면서 전에는 보스턴 컨설팅, 뭐 엑센처 이런 기업들은 어르신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직하면서 제일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제가 어느 회사에 일하는지는 다 아는 거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빌 게이츠 회장님, 전임 회장님이 가졌던 모든 그 가가호호의 노트북이나 PC는 다 한 대씩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노트북을 혹은 그 PC를 스위치 온할 때 제일 처음 떠오르는 그 로고 중에 하나가 윈도우 로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피스는 많은 분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는 거는 저한테는 좀 큰 강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다 알고 있다는 인지도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나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세대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오피스, 윈도우 이러한 제품인데 사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뒷받침하고 있고 월가의 많은 그 주주들이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각광받게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공급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엑스박스 같은 콘솔 게임,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에 대한 제작, 그리고 코타나라고 저기 보여드리는 AI 엔진들까지 되게 다양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제가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1975년도에 47년 된 업력을 가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항상 잘 나갔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잘 나갔었던 데도 있고 보시면은 사실은 2004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시총 1위인 애플과 비교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4배 이상 정도 더 많은 레비뉴를 창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이제 모바일 시대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엄청난 월가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걱정을 많이 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마트폰이 도래를 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전환을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암흑기의 과정을 거친 부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라든가 주변에서나 아니면은 월가의 많은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끝난 거 아니냐. 이제 거의 이제 PC 세대가 이제 종말하고 저물고 모바일 시대로 전환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거의 이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직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지금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고는 되게 주식으로 돈도 많이 벌으셨을 것 같고 주식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이직을 했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들 보면 오랫동안 그 근속하신 분들 꽤 있으신데 이분들 같은 경우 되게 주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보면은 이런 암흑기를 거치면서 못 견디고 투매를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또 주식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지적당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조직 문화였습니다. 지금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처음 보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예전에 SNS에서 테크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일러스트레이티브가 한 장으로 정리한 그 SNS 사진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몇 가지 뭐 샘플만 들어보시면은 여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의 그 지금은 앤디 제시로 바뀌었지만 전에 제프 베조스의 1인 이하의 그냥 워터폴 방식으로 쫙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제왕적인 권위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 구글의 사진을 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탑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피트 슌자이라고 이제 바뀌긴 했지만 이전에 C레벨을 하고 있었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그리고 에릭 스미트 이 3명이 사실 3수 체제로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기업의 이미지를 나타냈던 구글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아마존하고는 좀 다른데 이전에 좀 스티브 잡스가 사실은 이 CEO로서도 되게 훌륭하신 부분이었는데 이분의 거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이라든가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애플이 성장을 하는 그런 그림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화된 일러스트레이티브입니다.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슨 문화였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로 총질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경쟁이 엄청 심한 그런 사일로인 회사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간다고 하니까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경험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던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마이크로소프트인 줄 알아? 마이크로 매니지먼트하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서로 그런 KPI가 되게 많고 그 부서 간에 그 지켜야 되는 룰이라든가 아니면 지켜야 되는 성과 지표라든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문화 그리고 서로 간에 비협조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 문화로 되게 유명했던 회사로 IT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47년간 역사를 중에서 CEO가 지금 저희 CEO 사티아 나델라 회장이라는 분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셨거든요. 3번째 CEO셨어요. 그 전에 창업자인 빌 게이츠 그리고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발머 그 이후에 3번째 위기의 어떤 구원투수로 등판하신 분이 이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셨는데 사실 이분이 취임했었을 때 미국 내에서도 되게 의외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문화를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다르죠. 기업 문화가.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항상 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외부 경영자 출신들을 초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되게 위기고 스티브 발머가 헛발질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모바일 시대를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키아 폰 인수했다가 8조 인수했다가 말아먹었죠. 스카이프 9조 인수했다가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지금 큰일 났는데 거기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 출신을 또 CEO로 앉혀? 근데 그 이전에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은 은둔형으로 전에 미디어라든가 월가나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전혀 노출이 안 됐던 이런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되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이분이 잘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결과로 보면 그 그 CEO를 잘 선정을 해서 이분이 성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트랜스포메이션한 결과가 지금은 되게 성과가 좋은 걸로 결국은 증명이 되긴 했지만 2014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좀 되게 다우트풀한 어떤 의견을 가졌던 게 사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미션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대부분의 마이크로소프트 임직원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에 대해서 다 아마 귀에 뇌리가 박혀도 이를 알고 있을 텐데 저희 미션 되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개인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도록 돕는 기술 회사라는 거를 저희는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서 사티아 회장님이 오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지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우드 퍼스트. 그 전까지 저희가 PC에서 OS나 이런 거 중심 만드는 데서 클라우드를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해보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으로 바꾼 게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되게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폐쇄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0년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 있는데 처음에 아이폰이나 이런 거 애플 OS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안 됐습니다. 윈도우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거를 애플 OS, 애플 아이폰을 가진 분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 보이게끔 만들고 워드 같은 거 보이게끔 만들고 iOS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다른 플랫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호환하게 하고 개방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기업 정책이 바뀐 것도 이 사티아 회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바뀐 부분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폐쇄적인 자기가 기술력이 있다고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폐쇄적으로 나를 따라와 내 밑에 다 이제 꿇어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문화에서 다양한 기술을 포용하고 개방성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는 첫 번째 스텝을 CEO가 바꾸면서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성공을 보면은 몇 가지 키워드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오피스 윈도우 팔던 회사에서 클라우드 회사로 변환한 거. 전에는 CD 구워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윈도우를 판매를 했던데 이거를 구독 모델로 바꿔가지고 매 그 서브스크립션 베이스 모델을 바꾼 거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변화라든가 비즈니스 전략의 변화를 그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러니까 성공을 했지라고 대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분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입사를 하고 나니까 물론 그게 되게 성공적인 변화의 단초가 되긴 했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가를 받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저희가 보기에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47년 기업들의 그 레가시 기업들에 있는 부분들의 사람에 대한 마음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사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짧은 회사고 새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필요한 분들을 외부로 리크루팅을 하면서 사세를 확장하던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사를 할 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새로 외부에서 경쟁해서 오긴 했지만 항상 어떤 새로운 포지션이 있을 때 내부 인력과 외부 인력을 같이 두고서 항상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인사적인 부분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있는 임직원들이 그 지속적인 본인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러닝 플랫폼이라든가 교육 컨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해주는 회사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제가 되게 신선하게 받아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셨던 총질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에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라는 HR적인 원칙이나 그 문화에 대한 그런 움직임을 정말 세뇌하듯이 가리키는 부분들이 되게 놀라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슬라이드에 좌측에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스트래티지 변화뿐만 아니라 컬처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사티아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장장 9개월간의 장장 TF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변해야 돼라는 부분에 대한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첫 번째 잡은 거는 우리가 놓쳤던 실기했던 PC 기반에 대해서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면서부터 더 큰 시장,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시장,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이나 인텔리전스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시장에 더 큰 시장을 인브레이스 할 수 있는 부분에 기술 교육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주가를 계속 떠받치고 있는 부분들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 포커스를 지금 클라우드하고 AI를 중심으로 저희가 방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기업이라는데 AI도 잘해라는 얘기를 저도 가끔 종종 듣긴 하는데 사실은 AI란 그런 용어로해서 가장 먼저 리서치를 한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로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 관계를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직원에 대해 좀 더 인파워를 주고서 잘 할 수 있는 협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팀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M365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좀 공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고객들이 제품 혁신을 할 수 있겠고 내부적인 운영 효율성을 할 수 있는 운영 최적화에 대한 모델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CD로 만들어서 깔았던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구독 형태의 모델로 바꿔서 한 부분들이라든가, 저희가 SQL 서버라는 온프렘 서버를 만들던 기업에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기업 모델을 바꾸는 부분들,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 성격을 좀 전환했던 부분이 되게 좀 하나의 좀 의미 있는 변화였던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로 있는 인터널 오퍼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하면서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업들이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필요한 부분들이 다 웬만하면은 페이퍼리스, 셀프 서비스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고 되게 좀 생소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소위 얘기했던 어떤 재직 증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발급하는 것도 다 저희가 SKH라는 데 문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제 출입증까지도 제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제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오퍼레이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AI 관련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되게 대단하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게,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저 같은 영업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해 그 타겟을 받게 되는데, 분기별 타겟, 반기별 타겟, 이 타겟을 그 저희 CFO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 AI 엔진이 줍니다. 너가 이만큼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과거에 보니까 그거를 통해 가지고 타겟을 주고 그 타겟에 대한 달성률, 애큐러시가 95%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CFO가 에이미 후드라는 여성분이신데, 이 에이미 후드가 밑에서 실제 사람이 올라가지고 내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 수 있는 매출 목표와 AI가 만든 매출 목표를 가지고 항상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AI가 만든 숫자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 AI에 대한 그 확도를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매출 목표라든가 내부 오퍼레이션도 다 AI 기반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돈을 벌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다 투자하냐? 저희는 실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3개 리전에 14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원칙 중에 하나가 이 임대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지어요. 그리고 그 직접 짓는 것 중 점점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데이터 센터 오퍼레이션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2025년까지 데이터 센터를 공급할 때 필요한 그 전기를 다 친환경 에너지, 뭐 태양열, 조력, 뭐 풍력 이런 걸로 공급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데이터 센터 짓느냐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저희 CFO가 항상 매번 그 애니얼 먼슬리 콜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성공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해서 됐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 이 교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피터 드러커라고 미국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되게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좀 이상하게 한데 문화는 아침 식사로 전략을 먹는다. 제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만큼 문화라는 것과 그렇게 전략에서 가장 보면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 거는 상대적으로 되게 쉽고 문화를 바꾸는 건 그만큼 어렵다. 거의 문화라는 거는 전략에서 이제 거의 아침 식사거리밖에 안 된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제 기업 문화를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걸 강조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지냈던 BCG에서도 되게 재미있는 리포트를 냈는데요. 디지털 혁신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을 때 그런 컬처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변화를 동반했던 부분들이 훨씬 더 성과가 좋았다. 그렇지 않았던 기업들보다 성과가 좋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의 5배 이상의 차이를 났던 그 리서치 결과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회장님이 9개월 동안 취임하고 9개월 동안 거의 문화 대혁명 수준의 컬처 트랜스포메이션을 엄청 강조를 하고 TF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총재라는 문화에서 첫 번째 내세운 키워드가 뭐냐면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듣는 워드 중에 하나가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이 그로스 마인드셋이라는 거는 내 것만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인브레이스 할 수 있고 좀 더 그로스한 마인드셋으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조직으로 그 변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성장을 위해서 내 스스로도 계속 그로스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된다라는 두 가지 중의적인 그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입니다. 러닝. 여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좌측에 있는 거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사한 지 안 돼서 딱 러닝 사이트를 크니까 너는 들어야 되는 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고 너의 롤과 직무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런 교육을 언제까지 끊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에이펙 러닝데이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뜨는데 보통 일을 하면서 이런 러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러닝을 또 따로 시간대로서 한 거는 많은 직원들이 내가 뭐 주중에 열심히 일했는데 주말까지 또 교육을 받아야 돼 라고 컴플레인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아예 그냥 회사에서 블럭을 해줘요. 그 시간에 미팅도 잡지 마. 이날은 네가 그동안 부족했던 러닝에 대해서 다 캐치업한 날에서 러닝데이를 해서 그 러닝에 대한 부분을 포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직장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중에서 러닝의 그 듀데이까지 지키지 못한 부분은 정말 거의 매일 채팅창이 오고 콜이 오고 그래서 챙기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 대한 러닝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컨텐츠가 재밌어요. 무슨 미드 보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러닝 컨텐츠하고는 조금 수준이 다른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다 보면 그냥 러닝이 끝나고 간단한 테스트하고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지 않은 그로스 마인드셋 말고도 그 옆에 되게 많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니면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옵세션, 고객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을 해가지고 다양성과 포용 그리고 인력에 대한 채용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성에 대한 인력을 의무적으로 좀 채용하고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희도 보면 명함 같은 데 보면은 저희가 선택하고 있는데 점자 명함 같은 경우도 하게끔 내가 하고 있고 실제 이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런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제가 이 교육 중에 하나 재밌었던 교육 중에 하나는 보통 우리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소위 얘기해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 답답한 얘기하면 중간에 브레이크하고 막 끼어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들어줘야 된다. 끝까지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된다. 그것도 원 오브 인클루시브한 문화 중에 하나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되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부서가 악시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는 부서도 있고 저희가 M365라는 협업 툴, 그 오피스 윈도우 하는 툴도 있고 엑스박스라는 게임하는 툴도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전에는 뭐 게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객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엑스박스는 그냥 다른 사업부였어요. 다른 KPI를 가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게임 고객들 대응할 때 혹시 게임 고객사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의 콘솔에다가 같이 게임을 인베드해서 고트마켓 하고 있는 시고 싶은 고객이 있다. 그런 거는 항상 그런 거를 같이 고객한테 더 큰 나은 밸류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엮어서 고객한테 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이제는 막 그런 거를 생각하라고 저희한테 좀 푸시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고객한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엄청나게 장려하는 그런 문화로 좀 바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대로 다 조직원들한테 전파가 된다고 한다면은 제가 와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위해서 되게 중요하게 본 중에 하나가 리더십이에요. 뭐냐면은 저희도 보면은 저 밑에 이제 실제 뭐 팀장님들도 있고 실제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해가지고 실제 영업하시는 세일즈 분들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서의 저희가 원 레벨 M1 해서 레벨 1 매니저, 레벨 2 매니저, 레벨 3 매니저 이런 식으로 저희도 조직의 하이어라키를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피플 매니저, M1 이상의 매니저가 된다고 한다면 리더십 포지션에 이미 들어온 거고 그럼 당신이 리더로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로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리더십 원칙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빙빙 둘러서 얘기하자면 클리어하게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의 하나의 큰 원칙 중에 하나고 두 번째가 되게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분들 중에서 되게 캄하고 조용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끊임없는 걔는 에너지, 저 사람 정말 기빨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에너지가 넘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에너지를 되게 강조를 합니다. 조직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걸 읽기 위한 리더로서 에너지를 강조하는 부분들을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조직의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 골 오리엔티드된 모습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리더십이 가져야 될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그게 그로스 마인드셋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내 것만 보고 그게 아니라 좀 더 큰 뷰에서 같이 원 마이크로소프트 관점에서 조직의 성공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당신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리더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의 리더십 포지션에도 기회가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피플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더십에 대한 집체 교육도 엄청나게 좀 별도로 강조하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얘기했던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20년 다닌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문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제 스스로가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로 일관적이고 반복된 커뮤니케이션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LG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회장님이라든가 경영자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을 하겠지만 저희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책도 쓰셨어요. 히트 리프레시라고.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바꿔야 되고 고민했고 이렇게 성공을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책을 직접 쓰셨는지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접 쓰신 것 같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저기 이 가운데 있는 건 저희가 한글판으로 지금 히트 리프레시가 나오신 거고 왼쪽 편이 이제 영문본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임원분들한테는 오른편에 있는 걸 줘요. 저게 뭐냐면은 저기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에서 자기가 실제로 필기체로 썼던 겁니다. 이건 이런 의도에서 썼던 거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피는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쓴 것 같다라는 하나의 좀 단초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넣은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회장님이 2014년도 정확히 10월에 취임을 하셨는데 취임을 하고 나서 저희도 계속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 중입니다.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LG에서는 DX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하나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여정에서 계속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했던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던 것처럼 저희도 매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저희가 운동하듯이 PT 받듯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온고잉 액티비티고요. 그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2014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10년, 7, 8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핵심적인 교훈들을 얻어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14만 명의 인력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에 대해 동참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어떤
공감대를 하는 노력이라든가 리더를 통한 어떤 집체 교육이라든가 그런 강한 마인드셋을 가져가는 부분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작더라도. 그래서 사티아 회장님이 오셔서 구독 형태로 바꾸고 PC에 있는 윈도우 개발하는 인력을 다 빼가지고 클라우드에 넣고 했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반발이 많았었겠습니다. 캐시카우를 이렇게 인력을 줄여가지고 좀 더 한다는 것.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니까 리더의 방향성에 대해서 동참하는 인력들이 늘어나고 이걸 더 푸시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된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고 사티아 회장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스라든가 이런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저희가 만든 툴이나 이 솔루션을 정말로 회사 임직원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정말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이나 아니면 저희 내부 직원들이 하는 얘기들을 항상 경청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익숙한 고객분들하고 제가 지금 와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과 사티아 회장님의 비포 애프터가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의 하나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내가 최고고 내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나라서 써 라는 입장을 견지를 했다고 한다면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고객에 대해서 연락이 고객이 한 얘기에 대해서 들어주고 어느 순간 되면 그 고객의 피드백이 반영이 돼가지고 제품에 릴리즈되는 그런 게 되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를 이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즈니스는 많은 기업 고객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를 견주어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훈들을 실제 실행하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하나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비단 마이크로소프트 부분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뭐 같은 많은 실리콘 기업의 테크 기업들이 하는 퍼포먼스 디벨롭먼트라는 부분으로 성과 체계를 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번 커넥트라는 걸 해요. 커넥트라는 거는 뭐냐면 저희 바로 밑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당신이 좀 부족한 부분, 좀 더 개발을 했으면 하는 부분, 그런 거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대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이 3개월 뒤에 4개월 뒤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매니저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걸 체크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올해 당신이 숫자를 10억을 하기로 했으니까 3개월 뒤에도 10억을 했는지 내가 볼 거야 라는 거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고요. 이 퍼포먼스 디벨롭이라는 거는 지금 당신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고광범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새로 들어왔는데 전에는 애저나 클라우드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애저 자격증을 한번 따는 게 어때? 그러면 그거를 3개월 뒤에 당신이 땄는지 한번 지켜볼게. 나가 오늘 목표로 하는 게 글로벌에 누구 있는 사람하고 좀 멘토링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캐치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철저하게 개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더 나아가는 부분들을 항상 그 매니저가 코칭하는 그런 성과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렇죠. 개인의 발전을 체크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는 1년에 3번 커넥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CEO가 이런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서 소통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 사티아 회장님도 저희가 링크드인에 인수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모르시는 고객한테는 링크드인이나 뭘 자꾸 올리세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럼 저희 직원들한테 소통할 때 야머라는 걸 올려가지고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원진에 계신 분들, 핵심 임원진을 하고 하는 분들은 우리 카카오 단톡방처럼 팀스의 채팅방을 열어가지고 수시로 자기가 얘기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최고 경영진 몇몇 분들한테는 공식적으로는 이메일도 얘기를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툴을 통해서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가장 리치아웃하기 적합한 툴을 가지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솔루션이지만 되게 다양하게 좀 잘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이게 야머라는 툴을 통해서는 저희가 회장님이 출연해서 이제 멀티 대중들에 대해서 저희가 브로드캐스팅 같이 이제 먼슬리 Q&A 미팅이라든가 회사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직원들한테 공유를 하고 여기서 올려오는 질문들 같은 경우도 채팅창으로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직원과의 소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링크드인을 통해 가지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하고 있는 무브먼트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의 소통 플랫폼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M365 쓰시는 고객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진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직접 쓰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 같은 존재들이니까 저희 아침에 출근하면은 비바라는 데서 좀 옵니다. 너 보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너무 미팅이 많은 것 같아. 포커스 타임 필요한 것 같아. 체크할 이메일 타임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받아주고, 너 보니까 누구랑 최근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한 것 같아. 너랑 콜라보레이션 많이 한 사람들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어떻게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고, 누군가 이런 걸 위해서 일반 고객들 같은 경우에 중국의 뭐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조직 개편까지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랑 빈번하게 커뮤니케이션 타 부서 사람이 있으면 아예 조직을 합쳐버려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워크플레이스 혁신이라든가 생산성 도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보니까 LG 사이언스 파크도 요새 만드는 디지털 기업들처럼 되게 오픈형 개방형 공간에서 협업을 할 수 있는 문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2014년도부터 이런 사무 공간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셔서도 어떻게 되면 7, 8년 됐는데도 좀 공간이 후지지 않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더 나아가서 저희도 이번에 공간 리노베이션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2.0으로 좀 더 새로운 포인트가 더 되어야 될지는 저희가 공간에 대한 TF는 제가 아직 참여하지 않아가지고 실제 인게이지 나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시대에 더 그 공간이 변모가 돼야 되지는 다음번 기회가 있으면 좀 공유드릴 수 있는 세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좀 주시겠어요? 예, 그 앞장에서 좀 옮겨주시면은 슬라이드 한 장만 또 앞쪽으로 옮겨주시면은, 제가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일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이전에 입사하기 전에 제일 많이 썼던 툴은 사실 파워포인트하고 엑셀이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거의 쓰지 않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원노트, 팀스, 그리고 원드라이브, 이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하면 파워포인트나 문서 작업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문서 작업이 별로 없고, 항상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시스템에 있는 숫자를 끊어놓고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시공간에 대한 그거를 극복을 하고 이 하는 부분들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느 정도 생산성을 좀 더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뭐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한다고 한다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결과를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경영진을 위해서, 그거 다음에 끝나고 나서 미팅 미닛을 누군가 정리하고 그거를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그걸 전체한테 임원을 뿌리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없애서 생산성에 대한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하고 업무에 진짜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라라고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업무 혁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도 제가 하나 넣었는데,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진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이런 걸 잘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의외로. 그래서 시스템을 켜놓고서 시스템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원노트 기반으로 해서 실제 공동 편집하고 실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한 액션 아이템을 팀스에 있는 채팅창이라든가 원노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공유 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바로 팔로업 액션 아이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제가 좀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놈 중에 하나가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저도 이제 비서분이 계셔가지고 팀원분들이 일정이라든가 고객분들의 일정을 할 때 비서분하고 상의하세요, 비서분하고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일정 준비된 게 두세 개가 같이 들어가서 제가 선택에 항상 그 순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라고 보니까 내 일정은 다 오픈을 하는 게 기본 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드민이나 이런 서포트가 되게 일반 한국 기업이나 그 기업 대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정을 잡을 때 그 빈 일정을 가지고 그냥 이메일을 쏩니다. 그냥
일정에 대해 인비테이션 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못 들어온다, 내가 저 같은 경우도 미팅이 2개가 중복해서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친절하게 팀스를 통해 가지고 녹화된 영상을 저장한 다음에 보내줍니다. 너가 못 들었지만 참석을 못했지만 꼭 보고서 의사결정에 네가 필요한 부분에 피드백을 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공유라는 부분들과 회의라는 부분들을 굳이 비서론을 통해 가지고 누가 오거나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의 빈 칼렌더를 오픈하고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한국 기업들하고 좀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혁신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기준으로 애플 다음에 시총 2위 기업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47년 된 역사를 가진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7년에도 2007년에도 2019년도에도 2019년도에는 한때 저희가 시총 1위였어가지고 그때 좀 넣어놓은 부분이 있고 그때도 시총 탑5에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있었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의 가장 큰 경쟁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변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그거를 위한 정말 노력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거길 따라오지 못하는 임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과감히 또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지속 경영 가능하게 탑5의 미국의 이 시총 5위 이내 기업을 항상 넘나드는 그런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는 뭐 서학개미 분들은 아니라 월가에 계신 분들도 가장 안전한 주식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이런 주식으로 칭송을 하고 있고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 선택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느끼고 전에 디지털한 부분에서 컨설팅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는 부분이 최신 기술과 훌륭한 기술을 잘 쓰면은 되는 그런 걸로 제가 착각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와서 보니까 기술은 기술일 뿐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 의지와 의식의 변화와 그리고 이 컬처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전제가 돼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질문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용을 살펴보면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가 바로 이 MZ 세대들이잖아요. AI와 클라우드 기술이 발달하면서 MZ 세대들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기술 발전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MZ 세대가 편입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대들이 사실은 저라고 하면 저는 이제 X 세대에 편입되고 있는 사람인데 하고는 좀 여러 가지 좀 많은 부분도 있어요. 특히 뭐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좋아하는 회사라는 부분들도 다르고 실제 일하는 방식들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경제 활동 편입인거 되고 소비에 대한 주체가 되면서 이분들을 맞춤형으로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제 기업에서 일할 때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일하게 하는 부분들도 되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다 보니까 게러타운으로 해가지고 메타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제가 보면 감히 좀 예상을 하자면 그런 MZ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기 위한 하나의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전통적인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기업에 좀 오래 있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도 그래도 조직에 충성해서 좀 커리어를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로열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MZ 세대 같은 경우에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업무에 대해서 이 일이라는 부분이 가치가 없거나 별로 재미가 없거나 내 커리어에 별로 도움이 되지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없고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을 잘 유지하고 리텐션하고 이분의 역량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 이분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과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제도적인 부분이 다 갖춰줘야지 실제 이분들 잘 활용해서 기업들도 성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MZ 세대들이 어쩌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MZ 세대들을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고 뭐 문화나 제도까지도 변화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는 답변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